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이쪽 사람들은 왜 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나? 거기 가로치고 인도 애들만큼 성공하지 못하나? 한번 연구를 해보자. 네. 그래서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3억 정도를 이제 펀딩을 받은 거죠. 이제 3개월 동안 교수도 모시고 컨설턴트도 모시고 익제큐티브 코치도 모시고 토론을 했어요. 3개월 후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조직,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딥마인드. 원래 구글 브레인에서 영국에 있던 딥마인드를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그때 한 60명 정도 네. 회사 홈페이지도 없던 상태에 사람만이나 인수를 한 거죠. 네. 근데 그 금액이 1조가 좀 넘는 금액이었던 거죠. 이 세도를 지금 기억하기로는 사람들이 인류가 알파고 AI를 이긴 마지막 경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인류가 처참하게 진 그 현장, 그걸 만든 딥마인드를 딱 인수를 하셨을 때 그냥 딥마인드라는 AI 회사가 와서 혼자 그냥 막 알아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구글의 문화 자체를 바꿨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때 구글 브레인에 계셨다고 네, 그때 들었어요. 제가 그 팀의 HR이었죠. 아,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HR이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지역 HR이 있고, 네. 펑셔널 HR이 있는데, 기능 HR이죠. 그러니까 지역 HR은 런던에 있고요. 아, 그러니까 그 회사 출신이죠. 아. 그 사람이 이제 인수했으니까, 네. 우리 이제 구글 직원으로 만들어서 런던에 있게 하고, 어. 저는 펑셔널 HR이라고 해서 구글 브레인이라는 이 기능의 HR로서 이제 네. 올 때마다 이제 미팅을 하거나 네. 전사적인 전략 짤 때만 어.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한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의 팀으로서 그 작업을 한 거죠. 어. 근데 이제 굉장히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데미스 핫서비스라고 하는 이 리더가 이제 처음에 인수되자마자 60명을 데리고 실리콘밸리에 왔죠. 다 같이 와서 이제 그날 첫 시연했던 게 이제 그 블럭 깨기.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 네네네. 블럭 깨기를 이제 학습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몇 시간 안에 이걸 다 깨버리는, 이걸 이제 학습시키는 과정을 보면서 완전히 얘네들이 이 1000명이나 되는 구글 브레인의 기존에 있었던 천재들한테 기립박수를 맞는 거죠. 와, 얘네들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AI의 힘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면서 이제 기존 전통적인 구글의 검색과 광고를 벗어나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영역으로 가는, 그걸 저는 호라이즌 1, 2, 3의 3라고 보는데 기업의 세 번째 단계인 거거든요. 완전히 넥스트 플랫폼으로 가는 이 단계를 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더 도전하고 또 새로운 그 인재들이 어떻게 조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 경험하게 했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인사적으로 더 디벨롭 시켜야 되는 거냐. 근데 그때 상당 부분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체계니 이런 것도 많이 바뀌었죠. 이 사람들 일반적인 엔지니어랑 똑같이 대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훨씬 꽤 고차원인가요? 굉장히 많이 좀, 예, 뭐 차원도 그렇지만 네. 금액적인 것도 많이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고민됐던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그러면 지금 딥마인드는 계속 영국에 계시는 건가요? 딥마인드 자체는 영국에 있고 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하나의 알파벳이라는 이제는 하나의 자회사가 됐죠. 그래서 아. 이제 구글이 더 이상 독립회사가 아니라 알파벳이라는 회사 중에서 구글은 G고 네. 딥마인드는 D가 되고 아. 이런 형태가 좀 돼 있어서 약간 사업적으로 분리가 돼 있는. 아, 이제는 구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지주회사에 같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렇죠, 회사 중에 하나가 그렇죠. 됐군요. 그게 어떻게 보면 구글의 넥스트 사업 전략인 거죠. 구글은 이미 전통 산업이에요. 네. 여기서 많은 혁신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랑 혁신적인 사업을 묶어놓게 되면 이 혁신적인 사업이 죽습니다. 우리나라 TF들 많이 실패했던 것과 유사한 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최소한 30년, 40년짜리예요. 그래서 칼리코라는 서비스는 인간을 영생하게 만든다는 거거든요. 2047년이 돼야 완제품이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쉽게. 2047년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돈 투자하고 네. 개발하는 거예요. 와. 근데 이 구글은 광고 회사이기 때문에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평가를 하고 네.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 3개월에 한 번씩 인센티브가 나가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들을 3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는 기준을 평가해버리면 네. 이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처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죠. 네.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얘네들한테 200억씩, 300억씩, 1000억씩 투자하니까 우리 인센티브가 줄어들잖아. 근데 여기서 컨플릭이 생길 수밖에 네. 없죠. 그래서 이러는 것은 분리를 하는 거죠.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당신들의 일하는 페이스에 맞게끔 일을 하게 만들어주고 평가도 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보상해주는 게 여기가 잘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잘 되는 게 구글한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얘네들이 장기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내게 되면 구글의 30년 후의 모습이 얘네가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또 비전을 달성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10x가 또 나오는 거죠. 지금 구글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성장하더라도 뭐 10%, 20%, 50% 이렇게 성장을 하지만 얘네들은 성장하면 몇만 프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루아침에. 근데 거기서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부서 간 사일로를
없애는 것도 참 쉽지 않은데 네. 딥마인드 같은 회사는 아예 정말 자회사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글의 뭐 검색 결과도 바꿨다고 하고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거 중간 다리를 놔주는 뭔가 전략이나 아이디어도 좀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OKR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물론 OKR을 안 쓰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 웨이모 같은 데는 OKR을 안 쓰는 걸로 유명한데 결국은 이 회사들이 OKR이 없다고 하더라도 목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목표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쉐어드 OK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다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발팀도 있고 마케팅 팀도 있고 세일즈 팀도 있긴 한데 각각이 하는 일은 다르죠. 그렇지만 당신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동일하게 이거를 성공을 만드는 거야. 그거를 이 헤드들한테 미션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잡아먹거나 카니발이 발생하거나 하는 것들을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직 운영 기법으로 보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처음부터 목표를 공유하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럴 수 있겠군요. 행동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가져가는데 서로 싸우느라고 이거 망가지면 니네 둘 다 망하는 거야. 네. 이런 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죠. 그 딥마인드까지 여쭤봤는데요. 딥마인드에도 이제 천재 개발자들 많이 계신데 구글에 계시는 동안 천재 되게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천재가 이제 제프 딘. 네. 제프 딘은 이제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엔지니어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프 딘의 이제 사례들, 전설들을 찾아보면 네.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리면 갑자기 구글의 서버의 생산성이 2배가 늘어난 거예요. 구글 같은 데는 이 서버의 양이 셀 수 없이 많기 때문에 이 생산성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누군가가 봤더니 갑자기 2배로 늘어나 있더래요. 네. 그래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원인이 안 찾아지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뭘까 막 이러고 지나가다가 제프 딘 책상을 지나가는데 네. 깜짝 놀란 거죠. 거기 답이 있었던 거죠. 뭐죠? 봤더니만 제프 딘의 키보드가 USB 1.0에서 2.0으로 바뀌었더라. 이 사람이 더 많이 이 사람은 워낙에 빨리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가 못 받아준 건데 그게 2.0으로 바뀌니까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 구글 엄청난 그 회사의 생산성이 2배로 늘어나. 이런 물론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 정도의 신 같은 존재인 거죠. 구글도 뻥 잘 치네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연말에 이제 스키 트립을 주로 가는데 네. 타호라는 곳을 주로 가게 되는데 네. 거기에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데 딱 타면 한 4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네. 어떤 엔지니어가 랩탑을 버스에 타자마자 열고서 그때부터 타이핑을 시작했는데 네. 버스에서 딱 내리니까 게임 하나가 돌아가다. 이런 식의 것들에 해당되는 사람이 제프딘인 네, 거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이분의 HR이 되기 전까지 네. 그 전해까지만 해도 매니저가 된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구글의 실제적으로 넘버 3에서 한 5위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인데 조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당백이네요. 일당 100 정도 아닌 거죠. 엄청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조직을 관리하는 일을 줘서 일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커리어 트랙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 신문사나 만약에 언론 조직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기자님이다. 대기자. 네. 대기자님인데 굳이 이분한테 조직 관리하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 몇 분 계시죠. 그런 분들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 기업에서 그런 분들 펠로우라고 하잖아요. 펠로우를 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주는 거죠. 사람 관리 신경 쓰지 마시고 열심히 기사 쓰시고 하시면 됩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회사에 미치는 가치는 더 크다고 보는 거죠. 옆에서 천재 봤을 때 뭐 제프딘만 있었습니까 혹시? 근데 천재 봤을 때 어떠셨어요? 좀 제프 딘 그다음에 레이 쿠르즈와일 이런 분들. 레이 쿠르즈와일은 아까 얘기했던 그 칼리코를 리드하시는 분이고 에디슨 이후로 가장 천재라고 하는 이런 분인데 제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했던 분이 있고 아주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일화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도 궁금해서 이분은 뭐 영화도 쓰시고 그다음에 컬즈와일이라고 하는 그 신디사이저도 만든 분이고 영화 시나리오도 쓰시고 엄청난 그 발산적인 사고를 하는 분인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밥 먹고 나서 이제 레이, 당신은 또 어떤 사람이냐, 왜 이렇게 특별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가 특별하다는 걸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 겸손한 거긴 한데 나이도 많으시죠. 거의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어쨌든 남들이 다 천재라고 하는데 타고난 거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었는데 저는 아직도 그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난 뭐 특별하게 뭐 더 공부를 뭐 많이 하고 이랬던 것 같지는 않고 대신에 제가 기억할 수 있는 어린 시절, 즉 4살, 5살 때부터 어머니랑 관계가 되게 좋았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보스턴 인근에 사셨는데 밥을 먹고 나오게 되면 엄마랑 손잡고 그 산책, 오솔길을 걸으면서 몇 시간 동안 엄마랑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 엄마가 또 끝까지 들어주시고
또 자기가 모르면 또 찾아서 같이 공부하고 이거를 한 4-5살 때부터 특히 식탁에서 밥을 먹어가면서 그걸 어마어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기는 유일한 남들과 좀 차별화되는 자기를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대요. 얘네들이 자기 일만 잘하거나 코딩만 잘하거나 엔지니어링만 잘하는 게 아니라 네. 이 관심사가 굉장히 다양해요. 얘네들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 얘기하거나 정치 얘기하고 있고 중동 얘기, 아프리카 얘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관심사가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레이 크로저일 같은 경우가 미국의 싱귤러리티 유니버시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싱귤러리티라는 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의 그 싱귤러리티인데 거기가 이제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나사 기지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미션이 뭐냐면 10년 동안에 전 세계 10억 명 인구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도와준다. 그런 사람들을 육성해낸다. 이런 어떤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 똑똑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진짜 위대한 거구나.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고 무슨 서울대 만점부 들어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인류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일을 하는가를 고민하는 게 진짜 똑똑한 거구나.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본 거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반성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까 이런 생각도 이제 하던 차에 저도 이제 그래서 쭉 일하면서 계속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이제 고생도 하면서 뭐 안 되는 영어 해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구글에 이제 AGN이라는 내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아시아인이요? AGN이 뭐냐면 아시아 그룹 네트워크. 네, 아시아인들의 모임인데 거기가 10,000몇 명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전 세계 한 10몇 명 넘어갈 테니까. 한 10분 정도가 아시아인. 꽤 많죠. 인도 사람들, 뭐, 그다음에 뭐 한국, 중국, 뭐 일본 엄청 많죠. 필리핀 뭐 이런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의 단체가 있는데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요. 어떤 뭐 연구를 하거나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이제 펀딩을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운 좋게도 제 멘티랑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됐는데 그게 뭐였냐면 왜 우리 CJK, 중국, 일본, 한국, 그다음에 뭐 싱가포르, 대만 이쪽 사람들은 왜 이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하지 못하나? 근데 저희가 거기 가로치고 남들한테 얘기 안 한 게 뭐냐면 왜 인도 애들만큼 성공하지 못하나? 인도는 지금 CEO들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CEO들이죠. MS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CEO가 다들 테크 기업들의 CEO는 다 인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나라별로 비교하면 사실 뭐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이 인도에 전혀 뒤질 게 없는 더 잘 사는 나라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럴까를 이제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래서 회사에 요청해가지고 30만 불을 받아냈어요. 3억 정도를 이제 펀딩을 받은 거죠. 회사에서요? 회사에서 준 거죠. 연구를 한번 해봐. 그래서 연구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한국 대표로 이제 선발이 됐어요. 제가 손 들고 이제 프로젝트를 만든 건데 일본 대표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이로 따지면 40대 후반 또는 50대 초반인데 거의 올라갈 때까지 거의 다 올라가면서 더 이상 갈 데가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목표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나게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목표가 없어진 이제 약간 허탈해진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근데도 어쨌든 일은 다 나름대로 잘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죠. 이제 3개월 동안을 이제 교수도 모시고 컨설턴트도 모시고 익제큐티브 코치도 모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을 했어요. 3개월 후에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런지.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첫 번째, 영어로 얘기하면 deference to authority. 이게 뭐냐면 authority는 권위, deference는 이제 경배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그게 deference authority인데 공통적으로 이 참가했던 거의 10여 개국에 있는 리더들이 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그거였어. 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수들이 물어봐서 당신들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구글 같은 훌륭한 조직의 본사까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다들 뭐냐면 공부 열심히 했고요. 최고의 회사를 가려고 했고. 근데 왜 그랬어요? 거의 100% 얘기하는 거냐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자랑스러운 남편이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선배가 되고 싶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서 자기 얘기는 없어요. 내 목표가 아니네요. 내 목표가 아니라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그 다음에 아버지가 컴공을 해야 돼. 이거 하면 그냥 아유 해야죠. 1등 해야죠. 이걸로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윗사람이 시키는 거를 딱 목표 찍어주면 막 달려서 만들어내고 여기 있습니다. 그걸로 인정받아서 구글까지 오고 그 나라에서도 구글에서 그런 걸로 인정받았던 사람들인데 본사에 와보니 판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위의 경영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거를 알면서도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남 욕하는 게 아니라 거의 자기 반성처럼 자기 이렇게- 반성으로 간 거죠. 결국은.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와 닿는 부분이고 네. 두 번째 원인을 뭐라고 했었냐면 relationship building이다. 관계 형성의 문제인데 언뜻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시아 사람들만큼 관계 형성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잘 있죠. 모이잖아요. 우린 정이 있다고 생각을 하죠. 네네네. 따뜻하다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그게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사회학자랑 같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는 두 가지를 본다고. 첫 번째는 뭘 보냐면 warmth. 따뜻하냐? warm하냐? 두 번째는 competency. 얘가 능력이 있냐? 이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따뜻한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이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네. 그럼 아시아 사람들은 이건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연구 결과를 보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느 분면에 있을 것 같아요? 보통 뭐 수학 경시대 같은 거 우승 잘 하고 하니까 그래도 똑똑한 쪽일 것 같고 따뜻한 좀 네.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는 따뜻하고 똑똑한 사람 쪽에 들어가겠죠.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문맹률도 낮고 네. 다 의무교육 받고 이렇지만 서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똑똑한 거는 이견이 없는데 따뜻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죠. 잘 생각을 해보시면 서구의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인상도 뭐 그렇게 잘 웃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걔네의 표현으로 의하면 어떤 눈도 뭐 약간 날카로워 보이고 길 가다가 부딪혀도 미안하다는 얘기도 심지어 안 하고 좀 그냥 이러고 가는 가면 게 가거나. 관습이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볼 때는 엄청나게 차가운 사람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의 갭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거죠. 근데 이걸 다른 각도로 또 한번 보면 그 엄청나게 똑똑한 애가 차갑다. 네. 그럼 나한테는 뭔가요? 좀 재수없죠. 재수 없고 친구가 아니라 적이 되면 되게 무서운 애인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메인 서클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vulnerability라는 게 있습니다. vulnerability가 뭐냐면 우리말 단어로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려운데 네. 사전적으로 따진다 그러면 취약성. 취약성. 이게 vulnerable 하면 약점이 있음.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IT적으로 얘기하면 외부 바이러스나 이런 데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를 이제 vulnerable 하다 그러는데 네네네. 사람으로 따지면 약점이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vulnerability라는 게 네. 약점이 있는데 네.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가 아. 있는 거를 이제 vulnerability라고 하는데 내 약점을 보여줬을 때 내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냐. 그걸 네네. 그걸 얘기한 건데 네. 이 아시아 사람들은 vulnerability가 어떨까요? 좀 약할 것 같아요. 약하죠. 예, 예. 왜 약할까요? 근데 약점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왜냐면 약점을 보여줬는데 그걸 퍽 쳐버리면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준다는 거는 상대방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의 문화권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체면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고 몰라도 아는 척 해야 되고 질문 안 하고 이게 다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vulnerable 하지 못하다 보니 그걸 감춰야 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행동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그렇죠. 되겠죠. 보여주는 것만 보여주고 네. 위험한 거 실패할 거는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안전빵으로 가는 거죠. 네. 안전빵으로 가기 가장 좋은 게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사시 패스하고 공무원으로 가거나 고위직으로 가거나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시종불량자 되고 이런 사회적인 상황에서는 도전하기 어려운 거죠. 실패한 놈으로 낙인 찍히고 재기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화. 이게 여러 가지가 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요소가 돼 있어서 점점 뭔가 저는 이제 한국 왔을 때 뭔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돼서 이게 좀 바뀌었을 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젊은이들이 더 힘들어진 이런 사회가 된 게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회적인 제도적인 것도 좀 만들어주면 돼야 되고 규제라든가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전향적으로 풀려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좀 하는 거죠. 그렇군요. 말씀을 나누다 보니 실리콘밸리를 어떻게 가셨나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정부의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정말 이 긴 말씀을 좀 정리를 한번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후배라고 해서 꼭 뭐 사원일 필요는 없겠고요. 또 인사 쪽에 또 권위자시니까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 우리나라의 회사 마지막으로 뭐 남기실 말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신 거? 뭐 거창한 얘기는 아니고 제가 실제 전공했던 거기도 하고 또 요즘에 이제 사업을 하는 방향이기도 한데 좀 더 긍정적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뭔가 좀 꿈을 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뭔가 자꾸 뭐 분석을 한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분석을 하는 거는 우리 이미 뭐 그런 기술들은 충분히 있고 그럴 지적인 능력이 있는데 꿈을 많이 꾸지 못하다 보니 현실 또는 과거에 매몰되는 그러다 보면 행복하기 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는 지금 어떤 조직을 이제 만드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그 많은 꿈을 좀 꾸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세상이 달라졌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꿈만 크게 꾸면 그 방법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AI를 한다. AI와 관련된 API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새로 그걸 만들 필요가 없이 잘 갖다 쓰면 되기 때문에 꿈만 크게 가지면 거기에 필요한 지금 자금도 시장에 넘쳐나잖아요. 자금, 사람, 기술 이런 것들은 무진장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 그 조직에 있는 대표님들, 그다음에 조직의 리더들, 구성원들이 꿈꿀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꿈을 꾸시고 그만큼 또 꿈을 꾼다는 거는 그만큼 노력할 준비가 또 돼 있다는 거고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그 꿈을 또 이루시지 않을까. 또 3년 이력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냥 원대한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3년 단위로 뭘 보완하면 될지, 그리고 또 그거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피드백 받아가면서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구글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든 뭐 MS든 아마존이든 다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황 대표님, 나중에 또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 또 기쁘게 나오겠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황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